한국 사회가 쉽지 않죠. 그래와서 김준희 사장님께서 늘 이게 정말 중하다, 이게 이러다가 나라 겹다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회계 아니면은 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제 공부하다 보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백파구가 어느 한 영역에서 아니면 한 집단에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회적 합의 혹은 새로운 사회 협약 이 없이 이 한국 사회가 이 시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요즘에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길게 봐서는 남 문제까지도 결국 우리 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대화 혹은 사회적 합의, 새로운 사회 협약 없이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중에서 가장 이 중심적인 부문들 간의 사회적 대화 그리고 이 부분을 조율하고 계시고 또 좋다하고 계신 문승현 위원장님께서 어쩌면은 이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큰 이 어깨에 큰 짐을 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그러실 만한 경륜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노동운동에서는 거의 전설다시피 존경받고 신망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런 과제를 잘 풀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사정연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돌아오면은 구석구석에서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그리고 사회학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만이 나라에서도 이 사회적 대화 혹은 노사정 대화 그리고 합의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거버넌스를 같이 고민하고 거버넌스 국가를 모색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 오신 것이 모든 분이 다 소중하겠지만 또 그 말씀이 기하겠지만은 정말 큰 공부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청하겠고 여러분께서 같이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 말씀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편에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응원의 일은 우리부터 주변에서부터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저희 이부에 있는 법원수보협약시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 황금 지금 연휴 주말 아침에 함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주중에는 월요일날 올라와서 금요일까지 노사정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노사정위원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김진영 선생께서 그거 할 일이 어디냐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좀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저는 가능하면 주말에 가서 농사를 짓고 주중에는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작전입니다. 제가 농사를 짓는데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참 힘듭니다. 유기농 농사. 정말 힘들어요. 농약도 치면 안 되지. 그리고 거름도 유기질 거름만 줘야 되지. 참 농사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벌레들이 막 끼면 빨리 약을 쳐서 없애보시고 또 거름도 지금 농협에 일반 거름 와서 뿌려주는데 유기질 거름 제가 만들어야 됩니다. 참 유기농 농사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유를 가져야 되고 맡겨야 되고 나무에게 맡겨야 되고 땅에 맡겨야 되고 그런 말씀. 제가 이제 노사정 위원장을 하게 된 인연을 좀 말씀드리면 주로 이제 노동을 쭉 해왔지만 내 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정태일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만나게 돼서 하필은 그분이 일기장에 대학 시절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한 거에 가서 딱 꽂혀가지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오래됐죠. 그리고 특별위원장으로 사장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이제 이전에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5년도에 처음으로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이 되었을 때 제 변론을 맡아주신 분이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첫 번째 구속됐을 때 그분이 또 첫 번째 만난 노동자가 또 저입니다. 즉 그분 돌아가셨을 때 제가 노무현을 사랑한 1호 노동자 문승현, 노무현이 만난 1호 노동자 문승현 이렇게 해서 서로 인연을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세 번째 구속됐을 때 또 변론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인연이 있었는데 지난 노무현 대통령 되셨을 때 저한테 많은 도움을 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저는 그때는 민주노동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이 서로 달라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3일 전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문 위원장 내가 이번에 꼭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러니 와서 좀 같이 하자. 말하자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이 뭘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뭘 그거는 아마 노동부 장관 좀 생각하셨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 했으면 안 좋았나.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장관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는. 그 IMF 경제 이후에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양보해야 되고 또 안 될 때는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장관을 맡았다면 지금 오히려 반노동자 노동부 장관이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런 거고 오히려 지금 이제 노동 존중을 하겠다고 하는 노동자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 꼭 뭐 그것도 떠나서 경제가 그래도 경제가 조금 뭔가 노동자를 그렇게 안 조져도 되는 그런 시기여서 참 적게 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다 잘 아시겠지만 다들 우리 격변의 시기를 같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같이 하자면 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걸 좀 들켜보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테이블에서 김진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노동이 없었으면 또 노동조합이 힘이 없으면 굳이 노사교섭을 할 필요 없고 사회적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강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지키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1970년대로 보면 그때는 회사로 와서는 경영 방침만 있으면 됩니다. 노조가 없으니까 경영만 하면 되고 또 정부도 그 당시에는 경제 지침만 있으면 되지 경제 정책만 있으면 되지 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대화의 핵심을 노동이라고 보는가 이 점에 대한 좀 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다. 노동자들이 힘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노동조합 잘 아시지만 1987년도에 대단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정수적으로. 여러분 지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울산의 현대 그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몰고 나오는 이런 그 대단히 정수적 노동조합이 87년도에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자동차, 조선, 금융 모든 주요 산업의 노동조합이 그때 힘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전투적이라는 것. 지금도 그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GM에서 저걸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터져 있고 광주의 금호 타이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터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노동은 회사 탓하고 회사와 정부는 노조 탓하고 있습니다. 서로 탓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힘이 강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조직력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1000명 이상 되는 회사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90%가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데. 그리고 500명 이상 되는 데는 70%가 다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흔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300인 이상은 2명 중에 1명이 다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크게 봐서는 노동조합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들어보면 노동조합이 있을 만한 곳에는 어떻습니까? 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을 떠나서는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 학교도 교수 노조도 있죠. 또 교직원 노조도 있죠.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의회도 나오고 계시지만 공무원 사회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 노조가 법의 노조지만 공무원 노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찰도 직장협의회 노조와 같은 직장협의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는 노조가 강력하게 그것도 상당히 전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런 사회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하게 되면 지금도 없으면 좋겠고 있어도 말 잘 듣는 노조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노동자라는 말을 쓰기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 말을 하면 내가 혹시 은총받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 싶습니다. 많은 아직도 근로자라는 편에서 근로기준법. 이거 부터가 우리가 좀 토론해서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한쪽에서는 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고 한쪽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이 의식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나는 그래서 제가 아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문지연이라고 이름 지어줬어요. 근데 자기는 그 이름 나 이 이름 싫다 하게 되면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듣기 좋은 이름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겠습니까? 근로자라는 이름을 원하겠습니까?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부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서부터 저는 뭔가가 시작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함, 정명, 올바른 이름을 해주지 않고 열어놓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지금 파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상권입니다. 헌법에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마치 없어지지 않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어디 가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공장 노조들 임금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노조들 거기 가면 저는 이 사람들아 30년 동안 투쟁을 했으면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지. 네? 아직 애들처럼 파업을 하고 있냐? 우리는 파업을 자제할 때가 됐다. 그 이야기를 저는 당당하게 합니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의 불가피한 정당한 투쟁은 너무나 당연하다. 필요하면 써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노조로 조직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쪽에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다. 한쪽에 가서는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당, 이 노동자들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데서 제대로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이름도 제대로 안 주고 있죠. 헌법에 나오는 권리도 우리가 자꾸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조건 속에서는 참 사회적 대화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반복하면 노동조합이 상당히 강력하게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과 같이 뭔가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무엇을 같이 풀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노사가 1월 31일 날 이제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상공회의소 그리고 정부 노동부 장관 저 이렇게 만났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6명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경총, 경영위 대표 한 분만 오면 됩니다. 노동계 대표 한 분만 오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도 한 분만 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그는 우리나라에 노총 조직이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2개이기 때문에 숫자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총, 상공회의소 이렇게 맞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합의를 했냐면 노사가 모여가지고 자, 뭘 할 것이냐 우리가. 첫 번째, 좋은 일자리 만들기다. 앞으로 좋은 여기 논의해서 노사가 모여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
두 번째가 사회 격차였습니다. 심각한 격차를 해소하자. 또 나머지도 있지만 저 이 두 가지를 놓고 제 생각은 이제 저는 말을 안 합니다. 거기서 노사가 말을 하도록 합니다. 노사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되려면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이 사회적 대화 자체도 노사에게 맡겨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저는 그래 대통령한테도 그런 겁니다. 노사관계는 당신은 노동법률은 잘할지 모르지만 노사관계는 나한테 맡기시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데서 제 역할은 정부가 여기에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 노사관에 맡기는 거, 특히 노동이 무언가 하도록 만드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도 정부가 낸 지침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나 격차에서 정부가 낸 게 아니라 노사가 같이 이야기해서 만든 합의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제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는 생각이 있어요. 왜? 좋은 일자리나 격차 해소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말씀 대단히 위기적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소득 3만 불이 되어가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하지만 대단히 위기적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 4차 산업혁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격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좋은 일자리는 10개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대기업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명은 어떻습니까? 전부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입니다. 여기를 놓고 그럼 청년들한테 왜 청년 실업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디서 만들 겁니까? 일자리를. 있는 일자리를 좋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자리 2개, 아주 나쁜 일자리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적 좋은 일자리 2개, 상당히 좋은 일자리 8개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 가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가서 대기업 임금 받는 거, 지금은 중소기업 가면 대기업 가는 것이 일은 더 힘들게 하고 임금이 60%밖에 받지 못합니다. 너는 왜 바보같이 대기업 못 가고 중소기업에 가 있어? 명절에 갈 때 자기 집안 중에 대기업에 있는 자기 형제는 힘듭니다. 중소기업 가면 애들은 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하는데 이걸 바꾸는 유일한 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혁신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우리 크나오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못 갑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혁신할 돈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혁신하지 않습니다. 왜? 좋은 공장 지어야 또 들어오면 노동자들이 노조 만들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 경쟁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임금을 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여기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전기차를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이런 것은 고비용 구조 때문에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조건을 두고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느냐? 네? 이대로 그대로 두고 가도 되느냐? 그럼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자. 그러나 이거는 안 되는 길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격차다. 그것도 정당한 격차가 아니라 대단히 심각하고 부당한 격차가 우리나라가 지금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된 근원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런 사회가 됐느냐?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아니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렇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때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7년, 8년 외환위기 때였습니다. 심각해졌습니다.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됐느냐? 이전 같으면 괜찮은데 하필 1997년 되니까 어떻습니까? 강력한 노동자가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못 하지 않습니까? 네?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면 됐는데 그냥 해고시키면 되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97년이라면 경제위기적 상황이었고 또 강력한 노동자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대기업에서 그 비용 부담을 누구한테 던졌죠? 중소기업으로 넘긴 건 아니죠. 계속. 그래서 저는 대기업,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투쟁한다 그러면 살이 떨립니다. 왜? 하고 나면 또 부담이 내려오니까. 이거는 여러분 팩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개, 이 경제적 위기적 상황과 노동조합이라는 게 결합돼서 이 격차를 이렇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또 정규직은 넣어놓으면 전부 노동조합을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들을 노동조합 못하게 할 건가? 그것이 비정규직입니다. 왜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아졌느냐? 그것도 그런 현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적 상황과 노동조합이 결합돼서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의 격차를 낳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해결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사회적 대화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근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격차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격차를 주는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노동조합이 해야 될 역할도 또 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정부가 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와 사와 정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같이 인식하고 저는 간단히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격차를 이대로 가져가냐? 갈 거냐 들 거냐? 기업인들도 안 된다 합니다. 절대로. 왜 그렇습니까? 우선 대기업 봐서는 투자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고쳐야 돼요. 이 구조를 대기업도 당연히 격차를 없애려고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다 하시는 우리나라 제품에 모든 제품에 심각한 문제가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 대기업군은 전부 마지막 완성 조립 공정을 잡고 있어요. 남 부품은 저 어디 삽니까?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응? 누가 하느냐? 나이 많으신 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응? 비정규직들. 이런 사람들이 부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 부품이 지금 심각합니다. 자동차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조선의 대 부품 대부분 하청 노동자가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또 기업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이래는 안 되겠구나. 부품 공장을 저렇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 부품 공장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이걸 인식합니다. 뭐냐?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스펙을 쌓아서 애를 키워라도 자식들이 자기 일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응? 자기 아들, 딸들이 정규직으로 올 수가 없는 구조니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노조를 하고 파업을 하고 해서 임금 인상을 시키면 이걸 가지고 애를 잘 키워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애들이 이제 다 그 세대가 아이들이 다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중소기업 임금 적등받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가만히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구나. 내 자식의 미래가 없구나. 이걸 또 노동자들이 알게 됐어요. 정부야 뭐 큰 정치를 해야 되니까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그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이 불가능한 것도 정부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노와 사와 정이 다 공히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하고 싶한다. 저는 지금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저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가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선 공공시장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 싶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서 가끔 이제 저한테 뭐 이런저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주로 격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동아일보도 했지만 주요 메이저 언론과 또 새로 이제 그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언론 매체 이런 조건 속에 같은 기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주로 조선중앙 동아에서 오시는 기자들한테 묻습니다. 아니면 KBS나 MBC나 기자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당신들이 좋은 언론에 다녀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것과 여기에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적게 받는 것 이것이 정당하고 당연한가? 제가 묻습니다. 네? 정당하고 당연한가?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가? 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이저 언론은 그 기자들은 뭐예요? 네? 이 당연한가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같은 언론 내에도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과 이게 있습니까? 상시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운전을 한다든지 어떤 소품을 담당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아웃소싱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한가?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차별 격차부터 정당한지 안 한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엊그제 이제 지금 그 출산율이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화 왔어요. 같이 좀 왔어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께 그 위원장은 대통령인데 부위원장께 같이 좀 모이자. 왜 제가 그거 가야 됩니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차 과제로 삼았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GM 문제가 제기됐죠. 그게 그 산업자원부 장관께 또 전화 오셨어요. 이 GM 문제를 내 혼자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좀 노사정위원회를 맡아서 사회적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4차 산업혁명 때도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노사정 대화에서 이걸 주 의제로 삼아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곳곳에서 사회적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합의가 됐습니다.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홍영표 위원장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도 국회 이것도 이게 노동의제인 만큼 노사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이 왜 사회적 대화인가? 아까 똑같습니다.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우선 내 애를 낳아보니까 키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자리가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니까 애 하나 낳기도 대단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 놓은 분이 부부간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 놓지 말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키우기 힘들다. 그럼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 키우기 힘들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1.0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만나기 1.0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한테, 여동생한테 그런 이야기해. 야, 너 결혼하지 마라. 결혼해서 애 놓지 마라. 아예 그냥 니 혼자 잘 살든지 너 부부끼리 잘 살아가지 애 놓으면 고민이다. 안 된다. 그럼 0입니다. 전 앞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m로 내려가는 건 금방 것입니다.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것. 바로 격차 문제입니다. 아까 말 얘를 키워봐야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산율 문제도 그런 거죠.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교육비. 왜 우리 아이들을 빠지게 사교육을 시킵니까? 단 하나죠. 아주 좋은 일자리 두 군데 들어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일자리. 그렇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처럼 비교적 좋은 일자리 2개, 상당히 좋은 일자리 8개면
아니면 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게 좋은 일자리 가니까 교육 문제 역시 격차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아무리 대학 서열화가 어떠니 사교육비가 어떠니 아무리 해도 엉뚱한 데서 하는 거다.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아까 청년 실업은 당연히 말씀드렸습니다.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안 만들어 놓고 왜 자꾸 그러냐. 그것도 격차 문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거대 담론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좀 가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해답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제 경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묻습니다. 너는 왜 노사정위원장을 하고 있어? 그만 촌에서 마음 편하게 농사나 짓고 있지. 뭐 제 집은 정말 멋집니다. 해발 550곳이 되는데 앞에 상당히 큰 연못이 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 성공한 농업인인 특징. 호두 농사 짓고 고사리 꺾고 겨울에 꽃감 깎아 말려서 연 3천만 원 법니다. 먹고 사는 지정이 없습니다. 그럼 너는 왜 노사정위원장을 하려고 하느냐? 늘 제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저는 말하자면 제 몸에 DNA가 있다면 노동이고요. 노동이고 또 하나 더 찾자면 이 격차 문제입니다. 제가 노동조합을 쭉 하면서 여기에 빠진 아주 중요한 그 경력이 빠졌는데 제가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했다는 게 제가 가장 젊고 팔팔하고 재미있던 시절이고 의미 있던 시절이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도 아니고 아마 나중 되면 노사정위원장도 아니고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했던 그게 가장 그때 제가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아시는 기업별 노조를 산별노조 바뀌어서 금속노조를 만들기 하려고 산별노조. 그러면 이제 산별 하나의 노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대자동차에 있는 마지막 조립공장은 100이고 임금이 그 제가 다니는 통일노조는 80 그때는 100대 80 정도 있어요. 좀 심각하지 않아서 80이라.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 같이 임금을 주는 게 산별노조의 기본 정신입니다. 통일노동, 통일임금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이걸 어떻게 맞출 거냐?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맞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박하고 딱 하나입니다. 위에 높은 데는 적게 올리고 적은 데를 많이 올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 높은 데 계속 올라가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상박하고를 하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전체 금속 노조 조합원들이 전부 내 임금의 1% 내자. 다 내자. 다 내서 그리고 이걸 교섭을 해서 기업 사용자들한테도 1% 그만큼 받자. 매칭으로. 임금이 2%분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자. 내가 1% 해서 3%를 만들자. 이걸 가지고 밑에를 올려주자. 그때 그거였습니다. 금속노조 만들 때 임금 정책을 그리 했어요. 근데 그게 노조를 만드는데 현대자동차가 들어옵니까? 대우자동차가 들어옵니까? 현대중공업이 들어옵니까? 대우조선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대기업은. 대우조선은 아직도 금속노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대기업이. 왜? 눈에 보이거든. 저래 놓으면 우리는 임금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지금 결론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임금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쟤들하고 같이 하면 임금 올리기 힘들어. 네? 그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안 와. 근데 그때는 자기들이 오는 거라.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망친 결과가 됐다 안 거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산별노조, 금속노조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왜? 완전히 실패했어요. 산별노조를 하려면 통일임금, 노동 통일임금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하면서 그때는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 격차가 100대 50. 실제 내용을 보면 더 힘든 일하고 임금은 그 밖에 못 받기 때문에 100대 50이란 정서적으로는 100대 10, 100대 20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이 그러니까 나중에 정규직과 안 되더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임금을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정규직만큼 임금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 똑같습니다. 전체 노동자가 임금을 2% 내고 똑같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때 이제 금속노조 때는 노동 통일임금이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때는 제가 이걸 사회연대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잘 나갈 때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막 20%까지 올라오고 이럴 때 잘 나갈 때여서 언론도 포커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연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3당이었기 때문에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하는 그때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사회연대 임금을 하도록 접근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향신 1년 톡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연대, 나중에 보시면 나오고 사회연대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돈을 내서 또 매칭을 해서 1%부터 시작하자. 1%부터. 그러면 3%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추호를 개선해 쓰기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어렵게 중앙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대의원대에 올렸습니다. 대의원대에 올리니까 대의원 중에 손을 듭니다. 안 돼. 왜 안 되냐? 왜 우리가 먼저 내야 되냐? 왜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정부도 말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 못하겠다. 그거는 정부나 이 사회계는 노동자 책임, 대공장 노조 책임론하고 똑같은 말 아니냐?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덜컥 해가지고 야 그래도 명실이 노동을 붙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이런 비정규직과 같이 하는 이 연대를 부정한다.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안건 발의를. 이건 대단한 의미이기 때문에 대표가 해야 된다. 제가 했는데 제가 거둬버렸습니다. 이게 올리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제가 그냥 대표님 던져보고 안 한다. 난 이런 정당 대표할 마음이 이만큼 듭다. 안 한다. 제가 한 보름 정도 그냥 안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자꾸 하고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노동당이라는 걸 통해서 노동자 정당이라는 걸 통해서 이 격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들을만 합니까 지금? 아침 오셔가지고 따뜻하고 해가지고 돌리기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못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이니까. 그리고 실제 팩트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창원시장을 추천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딱 한 가지 막 크게 붙인 것도 뭐냐면 생활임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창원시에는 누가 오든지 생활할 수 있도록 임금을 보장해줍니다. 어떻게? 내가 시장에 되면 500억을 내놓겠다. 여기에 노조가 중심이 돼서 같은 사회기금운동으로 가자. 그래서 한 1,000억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중앙에서 최저임금이 5,000원 되면 우리 창원은 1,000원에서 6,000원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30% 정도밖에 득표를 못 해가지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국회 출마해가지고 사회연대 기금법을 만들겠다. 국회 가서 그것도 46%밖에 득표를 못 해서 아깝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런 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조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자 정당을 통해서 또 여기 의원님 말이지만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노사정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과연 되느냐? 저는 될 거라고. 지금이 그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그 얼어붙은 동토 밑에 흐르는 물을 봅니다. 어디냐? 여러분 SK 이노베이션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에.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조위원장이 그런 임금이 억수가 없습니다. 그건 억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임금을 또 올리기 힘들거든. 아무리 해봐야.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안 올려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결단을 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그냥 임금은 소비자 물가 수준만 올리자. 뭘 이거 가지고 0.1% 더 하려고 교섭하고 뭐 파업하는 척하고 이제 그만하자.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금은 많이 올렸으니까 그동안 투쟁을 하고 고생을 올렸으니까 요 수준에서 끝. 소비자 물가 지수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결단하고
조합원들은 다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조합원들이 동의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70%가 동의했어요. 70%.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임금교섭 안 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그렇습니까? 독일의 노조가 그렇습니다. 독일의 노조는 임금교섭이 없습니다. 그 먹고 살만하니까 그동안 열심히 투쟁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SK이노베이션처럼 물가 수준만 올려주면 됩니다. 먹고 살만하면 임금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이 SK이노베이션위원회가 뭘 했느냐. 야, 나는 이렇게 먹고 사는 애 듣고 솔직히 생각해봐. 제 이야기입니다. 네 아들, 딸 집 어디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 애들 누가 있어? 없잖아. 대부분 협력사나 저쪽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임금 2% 내고 회사가 교섭해서 2% 만들어서 이걸 우리 협력사 도와줘요. 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노동조합장이 일일이 가서 서명을 다 받았어요. 이건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다 97%가 다 서명해서 참여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생협력식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일찍이 보건노령노조라고 있습니다. 보건노령은 일찍이 자기 임금 인상을 하면 그 중에 내서 비정규직 없애는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건산업이 비정규직이 제일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미 그런 상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가 교섭을 해서 돈을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무금융노조, 우리 제2금융권에 있는 노조가 사회연대 금융 교섭을 하겠다고 대면에 결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똑같은 겁니다. 1% 내서 간다. 교섭을 해서 기금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나 금융권 내에 있는 어려운 저임금 구조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점차 전체로 퍼져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이런 얼마 전에 그것도 했잖아요. 공공부문에서 성과이동봉지를 받아가지고 정부 연대 기금으로 지금 적립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그런들이 왜 있느냐? 첫 번째, 87년부터 지금까 30년 동안 열심히 아까 정투력 쌓았기 때문에 투자했기 때문에 노조가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먹고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해도 때려 죽인다 해도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전체로 보면 소득불 3만 불이지 않습니까? 소득. 그러면 4인 가족 치면 12만 불, 1억 5천입니다. 그 정도의 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제가 몇 가지만 해결하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경제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그 격차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나라만큼 전망이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면.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살만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거 살만하고 이것만 올라도 되니까 더 이상 올리기도 힘드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미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해도 올리기도 쉽지 않아. 먹고 살만하고 올리기도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면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경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경총회장. 근데 경총이 저희 노사중 주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심도 크고 또 그분들도 그렇고 해서 다들 경총회장을 저는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 회장들 별로 안 하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내용적으로 서로 하려 했습니다. 경총회장. 내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들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경총회장 하고 싶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저를 만나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만났어요. 보니까 야, 경총회장도 서로 하려는 겁니다.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보겠다. 격차 문제를 내가 경총회장이 돼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내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총회장을 하지. 존경하는 송경식 회장님이 그 많은 나이, 연세 많으신데도 왜 이걸 하시려고 하냐. 그분도 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좀 풀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 한 말씀이 아까 말씀 문위원장 하니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고 그게 잘 돼야 된다. 내가 앞으로 저한테는 경총회장을 하신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문위원장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싶지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저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도 그런 방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가 있지 정치. 이 문제를 푸는데 체제가 있지 정치. 왜 정치냐? 문재인 대통령 노동을 잘한다는 거죠. 이런 BH 회의를 하면 그렇답니다. 노동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가서 말하기 겁나는 거라. 자기가 훨씬 많이 하니까. 그래도 되겠어요? 그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건 속에서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고 여기서 좀 공유하고 싶은 거는 다시 한번 정택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참 좋아요. 온전전자에 클태자에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 아마 그런 숙명을 타고나신 분인가. 여러분 생각할 때 정태일 노동자 정태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분신한 정태일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 아름다운 청년 준태일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왜 그랬느냐? 지금 요즘 이런 이야기. 그 양반이 첫 출발이 뭐였느냐? 자기는 재단사예요. 돈을 많이 봅니다. 자기 옆에 자기가 더 힘든 일 하는 시다들이 있어요. 어린 시다들. 점심도 못 사먹었어요. 이걸 보고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아시잖아요. 차비를 아껴서 그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줬어요. 그 시다들에게 풀빵.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거 어디서 시작할 거냐? 구조적이고 막 이거 막 해봐야 안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차부터 발표하죠. 전태일이 그랬던 것처럼. 전태일이 아름다운 것은 이 풀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전태일이 나중에 분신을 했다 하더라도 풀빵이 없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냥 투사했을 뿐입니다. 그런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아름다운, 그래서 저는 앞으로 노동자 전태일을 제가 이제 노사정위원장 하면서 우리 김수민이 도와주시고 노동자 전체를 사회 연대의 전태일로 바꿔야 된다. 우리 사회 전체 사회가 건강한 전태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제가 이제 전태일 전도사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볼 필요 있고, 제가 이제 고백하자면 저희 노사정위원회도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사무보조하고 하고 제 비서한다든지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그냥 무기계약직. 근데 거기는 공무원들도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와 있어요. 제가 가만히 하니까 아니 왜 박사라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럼 임금이 높습니다. 박사들은. 네? 아니 운전하고 비서하고 그렇지 감정노동을 많이 해야 되는. 하도 제가 운전하시는 분도 내가 생각해도 저거 하겠나 싶어요. 운전하고 와가지고 네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왜 이분들이 처우가 이래야 되는지에 대한 저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어? 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부터. 그래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사회적 격차, 차별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한테 너무나 심각합니다. 저는 크게 떠들면서 바로 옆에 있는 제 비서나 운전하시는 분이나 사무보조하시는 분들이 과연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느냐 안 하느냐부터 제 책임의 50%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밖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많이 불러주시면 어느 단위에서 많이 불러주시면 이런 거 좀 같이 듣고 싶죠, 그죠? 의원님들도 왜 그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듣고 싶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이야기니까 막 어디 가서 이런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휘 문제가 힘들고 검토가 힘들어도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왜 해결되겠습니까? GM에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절실합니다. 절실해. 왜? 지금 그 없어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우리는 야 GM 나쁜 놈 뭐라 해주지만 거기는 그게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절실한 당사자들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습니다. 반드시. 예?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당사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하죠. 예? 근데 당사자는 최선 아니면 차선, 최악 아니면 착을 찾게 돼 있다. 그게 맡겨놓으면 잘할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 30년 동안 노사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사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을 잘 푸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걸 전체로 기업별로 같이 했던 걸 사회적으로 들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좀 여기전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회적 대화의 주역입니다. 제가 아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